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좀 여기 뭐 그림에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말 그대로 산촌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마땅치 않고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이런 산간지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밀려서 들어가면서 사는 지역이 되고 또 그런 지역일수록 치안은 불안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뭐냐면 객가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하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전 역시 객가 출신입니다. 객가가 뭐냐? 말 그대로 손님 객자의 집 가짜입니다.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포리너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을 말할 때 그냥 객인 그런 사람으로 그냥 불리던 말이 뭔가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객가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복건성에 있는 객가들이 주로 좀 집의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원형으로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형태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객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도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전족을 해도 거긴 전족을 안 했습니다. 여성 노동력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근데 이 객가 요 그림은 이제 당시 객가를 표현한 당시 객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이 객가가 다 요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317년부터 시작해서 주로 중국의 중앙부에서부터 세력에서 밀린 사람들이 자꾸만 내려오죠. 여기 있다가 또 밀려서 또 내려가고 또 밀려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자꾸 밀려서 내려간 지역이 광동 나중에 이제 복건 이쪽에 있는 복건성, 광동성, 이쪽에는 광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큰 중국에서 중앙에 있는 황제나 관리나 기득권층이 보기에 만나기 싫은 사람들 혹은 기득권에서 밀쳐진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불평등한 사람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 이쪽에 있는 해안가로 자꾸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말하자면 모든 갈등의 요소들과 불만족과 불평등의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인 저 광동과 광서 바로 저 지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1851년인데요. 이 시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로 그 시기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시기인가? 그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서구 열강과 서구와 중국이 한번 엄청나게 부딪혔던 아편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뭐 아편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이제 어쨌든 1840년부터 시작돼서 아편을 매개로 해서 양쪽 간의 무역의 갈등 때문에 생긴 그 전쟁으로 결과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아까 18세기까지 중국의 유일한 대외 무역 창구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광주였죠, 광주. 그걸 캔턴 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왔으니까 너무 불평등한 거다. 아니면 적어도 자유롭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지 지금처럼 프리 트레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생각하는, 유럽이 생각하는 프리 트레이드 룰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 그랬고 그 중국이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이길 만한 힘이 없었을 때 계속 따르다가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한번 치고 나서 세운 조약이 남경에서 맺어진 남경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조약 결과 항구가 열리게 되는데 열린 항구가 모두 5개입니다. 근데 이 5개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재밌는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광주죠, 광주. 당연히 광주는 열어달라는 거고.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가 하나가 위에 있는 함은, 그리고 위에 있는 복주, 그다음에 조금 더 위에 있는 예전에 이제 고대에 많은 이제 신라인도 왔고 그랬던 장보고도 때는 영파,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해입니다. 그래서 이 5개 항구를 이제 열어달라고 하는 영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해진 요 상해, 사실 이때부터 상해는 뽕나무밭 내지는 그냥 바다의 갯벌 같은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자그마한 어촌에서 조금 모여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작은 도시가 이때부터 거대한 상해라고 하는 지금의 엄청난 큰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어쨌든 이때 마련이 되진 거죠. 이렇게 항구가 5개가 열렸는데요. 이때 유럽이나 영국이 원했던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지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북경에 살고 있는 황제를 직접 내가 만나거나 뭔가 황제와 직접적인 교역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일로 이제 막 위로 올라오는 거죠. 여 위에 살고 있는 황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도광제였는데 도광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못 올라오게 이제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막는 힘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힘 사이에 균형이 맞아져서 타협을 딱 이룬 딱 지점이 바로 상해인 겁니다. 근데 그 상해가 왜 중요하냐면 상해에서 안쪽으로 양자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양자강입니다. 두 번째로 긴 강이 황하로 알려져 있죠. 뭐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 강의 길이를 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갈래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6,000km가 좀 넘는 6,300km인가요? 뭐 어쨌든 그 강길이가 그러는데 여기만 점령을 하면 요걸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쫙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게 한편으로는 무역, 또 한편으로는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때 더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청조가 계속 이제 막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맞는 거점을 이제 상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항구가 열렸고 이때부터 허구 열강의 관심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떠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디로 가든 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상해가 제일 관심입니다. 거기다가 자꾸만 이제 은행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일로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혹은 그거와 교육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북적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갈등과 불만족과 이런 것이 있던 이 사회에 또 한 번의 그 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폭발할 것 같은 불만감을 조성시킨 거죠.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1842년 남경조약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채 못 간 바로 그 시점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난이 여기 옆에 있는 이쪽에서 꽝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 좀 기억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면 홍수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홍수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객가 출신입니다. 객가. 대대로 내려오는 불평등의 고리가 사실은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홍수전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객가 중에서도 그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중국의 뭐 고래로 대부분에 그랬지만 우리 전통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제일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시키겠죠. 지금은 장사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예술을 시킬 수도 있고 지금 뭐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다양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딱 신분구조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 유교 공부를 시킵니다. 그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가 바로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국에서 과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사실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중국에서 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앞에 소위 사대부가 위에 서 있고 농인 다음에 공예 그 다음에 상인이 되는 이것은 예전부터 그 사고방식은 있었지만 중국 사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역시 주자학이라고 하는 송대의 주자학의 영향이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한번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러고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명대와 그리고 이 청대에 가면서 제도로서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두가 다 이제 거기에 과거를 시험 봐서 합격을 하려고 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상황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조금씩 상인들에 대한 중요성, 장사에 대한 중요성, 혹은 돈의 위력이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저는 이제 공부했던 명청 시대 상인의 존재 양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상인들도
공부를 이렇게 자기 자식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모아다가 과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이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신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사대부들 가운데 과거에 합격하거나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그 학교에 입학한 생원 이상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그 과거 시험을 이제 합격하려고 다 이제 붙어서 가는 거죠. 잠시 여기서 그 중국의 그 과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맨 마지막에 합격하면 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죠. 이때부터는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사가 되려면 시험을 3번을 합격을 해야 돼요. 3번. 이제 그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사법고시가 3차 면접까지 있듯이 약간은 1차라고 하는 향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그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지방에서 보는 시험에서 일단 걸르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회시라고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수도인 북경에 모여서 한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대략 다 추린 다음에 3차 시험이라고 하는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황제가 직접 전시 문제를 딱 내면 황제 앞에서 시험을 딱 보죠. 그러면 이제 그건 다 석차를 매기는 겁니다. 석차를 매기는 거. 그 중에 이제 뭐 사상적으로 좀 불순하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뭔가 그 이상한 게 있으면 이제 걸러내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이제 그 1차 시험인 향시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붙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래에 적체된 인구가 그 맨 마지막 진사를 향해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차, 2차, 1차까지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쭉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양한 선택의 방식 가운데 무슨 사법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똑똑한 애들이 다 이제 글로 붙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홍수전도 이 경쟁의 사닥다리에 한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그 마지막 이제 사람의 과거 제도가 나중에 1905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거든요. 1905년도에 폐지되기 직전이지만 여전히 그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홍수전이 시험을 보는데 홍수전이 공부는 좀 잘했는데 늘 마지막에 계속 떨어지는 재수해서부터도 좋은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또 삼수하고 삼수해도 또 안 돼서 이제 사수까지 해서 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홍수전이 막 시험에 붙으려고 했다가 떨어져서 막 열병에 앓고 막 그랬던 얘기를 들으면 약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마음이 막 전이가 돼서 한때 막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생원이 되는 시험 이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매 1차 시험도 아닙니다. 1차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똑똑하긴 했으니까 아무도 뒷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 잘 되려면 늘 마지막 거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뒷심이 없으니까 1827년에 한번 떨어지고 36년에 또 떨어집니다. 근데 요때 36년에 두 번째 시험 떨어질 때 받았던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아주 문제책이 돼버린 거예요.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보거나 뭐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학교 앞에서 응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부류가 있죠.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부류는 이제 학원에서 와서 너 이제 떨어질 10중 8구 중에 한 뭐 대부분은 떨어지니까 끝나면 우리 학원 오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 전단지는 참 기분 나쁘긴 한데 실제로 유용하죠. 그걸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거 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인들 혹은 최고 엘리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예전에 마테오 리치부터 있었고 늘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유일한 길은 과거 제도인데 그 과거 제도를 보러 가는 바로 그날 시험 보는 바로 그날에 인재들은 다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거기서 전단지 나눠주고 마치 요즘에 초등학교 방과후 끝나고 나면 막 교회에서 나눠주고 막 하듯이 그때 나눠줬던 게 이제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죠. 근데 저때 이제 책을 받아들고는 당연히 안 보고 그냥 이제
꽂아만 놓고 9권짜리 책이니까 이제 받아놓고 이제 접어놓고 읽어보지도 않고 대략 아마 봤겠죠. 대략. 그러고서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저 재수는 뭐 필수라고 보더라도 삼수는 선택이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열병에 이제 앓았다 그러고 실제로 거의 죽기까지 가까이 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막 며칠 동안을 막 열병으로 앓다가 막 헛소리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실제로 헛소리가 아니라 그때 이제 꿈에 나타난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란색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검을 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요괴들을 다 무찔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자기랑 이렇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로부터도 과거의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한 번 시험을 봐서 아마 이때쯤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본 것 같아요. 30살이 될 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떨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과거 시험에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여기 놓여있는 책을 누군가 친척이 와서 발견하고 나서 그 책을 하나 둘씩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읽는 순간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6년 전에 내가 그 열병에서 앓고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으로 스스로에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게 늘 마음속에 남는 게 있죠. 사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어느 임팩트나 어떤 인상이 계속적으로 혹은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 풀리지 않는 것이 몇 년 후에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 권세양언을 탐독하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책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 권세양언이 바로 당시에 양아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 나오지만 양아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게 영국의 장로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인 가운데에서 개종했던 초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양국 장로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쭉 중국인들에게 맞는 성경책이 아직 다 완전하게 번역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가운데에서 일부 내용을 앱스트랙트를 뽑아서 이해하기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쓴 책이 이제 권세양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양언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유일하게 기독교 혹은 서양의 이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권세양언에 대한 내용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사실 보면 이제 이 내용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중국이 굉장히 그 도덕적인 타락,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인데 특히 중국의 현실 자체가 타락한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들을 그냥 연관지어서 쭉 압축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뽑아서 쭉 얘기를 해놓고 천국 그리고 지상의 왕국, 천국 하늘에서 있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양자를 이렇게 구분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막 혼재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충분히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책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게 사이비로 이렇게 쓴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중국적인 현실이 뭔가 지금 중국이 서구 열강한테 지금 당하기 시작하고 아편 흡입 시작하고 관리들은 점점 무능력해지기 시작하고 사회 실업자들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풍조 가운데에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른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발단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승전결의 기입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든 혹은 이 만남이 필연이든 혹은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든 혹은 어떤 만남이든 간에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홍수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받아들었던 그 한 권의 그 책, 권세 양언이라고 하는 세상을 권하는 어진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도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게 이제 그동안 객가로서 갖게 되는 불만, 혹은 피해의식, 늘 현지 사람으로한테 너는 객인이야, 너는 늘 외지인이야, 너는 늘 여기에 있었던 기득권층이 아니야 라고 했던 마음에 있었던 그 일종의 그 강한 불만들을 자극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회에 있는 많은 객가들을 이 배상제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홍수전이 하나의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임을 만드는 이 모임의 이름이 배상제입니다. 경배하다 할 때 배, 상제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에 황제 제자를 쓰죠. 상제. 상제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가시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을 중국에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라고 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중국에서부터 예전부터 내려오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맞춰 넣어야 될지라고 했을 때 상제라고 하는 기존의 용어에다 이제 맞춰 넣었던 거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너무 그 마테오 리치가 초반부터 너무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했기 때문에 번역어를 상제라고 딱 붙여주면서 이해는 금방 됐는데, 상제,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늘의 가장 지극 여러 신들 가운데 제일 높은 신으로 생각했던 그 상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쉽게 됐는데, 상제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와 설화와 이야기들과 이제 막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갓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도